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 의하여 진실도 거짓으로, 거짓도 진실로. 이거는 뭐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Of opinions, but I believe the CIA to be the most correct 이것은 about this. 우리가 만든 정보가 아니고 And it's not made by us. 제가 만든 정보가 And 아닙니다. this information, it is not made by me.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검색될 수 있는 And 것입니다. anyone can search this on the web. 미 CIA 비밀 보고서 And this is done by the CIA 5.18에 관한 요약입니다. regarding the Gwangju uprising of May 미국은 18. 정보법에 의해서 And because of their information 어떤 act, 역사적 사건을 발표할 때에 if they proclaim a 30년이 지나면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historical record after 30 years, 그 they 원칙에 expose it. 따라서 드디어 몇 년 And 전에 according to that law, that few years ago, 그렇게 참고 참았던 that we have long endured 5.18 about 사건에 this. 대해서 미국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ruth about the Gwangju incident. 제가 지금 다시 And me once again, 공식 문건을 통하여 through this official 미국 report, CIA에게 공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I have already 제가 reported this 제가 계약한 to the U.S. 미국의 로펌 회사를 통하여 and me through my law 이걸 firm. 공식적으로 내가 CIA한테 지금 공개 질의를 한 That I made 것입니다. a contract in America. I asked 첫째, them about this. Number one is 5.18은 공산당 간첩과 that May 18 is done by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North Korean spies and the supporters of Kim Dae-jung. 여러분도 미국 CIA 발표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Say long live for Korea if you believe 자, this 그만. to be 그러니까 true. 여기는 자, 애국자들 그만. 자, 이게 이제 CIA의 그 공식 입장인데 김대중 추종자들하고 북한 추종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일단 이동훈 교수님, 예. 그때는 저쪽 편에 있었죠. 하기 전인데 저는 그때 부산에서 저 사건이 터지고 제가 그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는 걸 증언할 수 있는 게 네. 당시 이제 그 5.18 터지기 전에 그 부산에 있던 김대중 비서라는 지금 노경규라는 이름이 기억하는데요. 그 친구가 평생을 그 부산대 앞에서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하숙 치면서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그 간첩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당시 제가 기독교 운동하던 저를 데리고 김대중 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건 5.18 터지자마자 다음날 저를 불렀는데 삐라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 삐라에는 우리 계엄군이 가서 그 배를 갈랐다. 그러니까 임산부에 그리고 또 물론 저도 그걸 듣고 눈이 뒤집혀졌죠. 그 다음에 또 처녀의 젖가슴을 잘라냈다. 그게 다 사실 아니었었죠. 사실 아니죠. 근데 그거를 저한테 5.18 터지고 다음날 제가 불러서 갔는데 그것을 삐라를 뿌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합작품이었다는 걸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게 당시 그때 그 노경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대중 비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그 신원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 부산 지역의 운동권들을 다 만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중에 포섭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저보고 그걸 뿌리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공원 밑에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의 옥상에 가서 그거를 한 10여 차례 뿌리고 도망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광주에서 직접 온 거라면서 유인물들을 저한테 줬거든요. 한 100여 장씩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게 김대중 지지자들이 왜 저들은 저 광주 시위를 부산이나 다른 데로 확산시키려 묻어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증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 모의가 없었으면 맞아요. 그런 삐라들이 저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음날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동에는 거의 똑같은 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히틀러가 독일을 선동할 때도 임신부의 배를 갈랐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 예. 여자들의 유방을 뭐 어떻게 했다. 예, 예. 요게 또 그대로 옮겨간 그 전에 또 써먹은 데가 볼셰비키 혁명이거든요. 그럼요. 하여튼 이 볼셰비키 혁명도 뭐 무조건 임신부의 배를 갈랐다. 그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대구 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요, 이게 최초에 나온 것은 어딘지 압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아말렉이라든지 또
이 미디안의 적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 임신부에 별을 갔다. 이게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게 악한 것이. 근데 이게 결국 대구 폭동으로도 그대로 맞습니다. 예, 그대로 갔고 제주도 4.3 폭동도 그대로 갔던 것이 이게 결국은 이 또 광주 사태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광주 사태가 이게 독립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호가 다 똑같은데 구호가 예? 또 목사님 제가 증언 드릴 수 있는 게 당시 운동권 수준이라는 게 총을 들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 총을 들 정도로면 상당히 그 의식화되고 뿐만 아니라 행동적으로 상당히 고도의 단계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광주는 아시다시피 그 5.18 사태 터지고 바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 48개 그 근처에 무기고를 습격했습니다. 무기고 습격은 정말로 민간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걔들의 기록에 따르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기록에 따르면 사전에 무기고를 답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국은 그 김대중의 지지자들, 핵심 지지자들 그리고 김대중 내에는 물론 간첩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노경규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대중 내에 그 들어와 있던 그 간첩들, 그다음에 외곽의 그 시민 학생들을 조직하고 있던 간첩들, 그다음에 이들과 영향력 있는 핵심자들, 이들이 합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명백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장님 여기서 그다음에 목사님 하나씩 궁금한 게 네. 우리 지금 이장로님이 김대중을 5.18 그 다음에 만났어요? 아니 전에 만났습니다. 전에 만났죠. 예. 왜냐면 그 저게 5.18 당시에 그 삼김이 저 구금됐거든요. 예, 예. 구금된- 아니요. 아니에요? 그 4월 봄이라 해가지고 예. 구금됐다가 네. 그 4월인가에 그때 풀어놨습니다. 다시 그때 풀어놨어요? 신군부가요. 예, 그 80 서울에 보면 서울의 봄이라 예. 해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10월 26일 날 11대 돌아가시니까 드디어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야 될 제1번 중앙정보부장 아닙니까? 네, 예.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김재규가 범인인데 수사를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인 기무사사령관, 예. 그렇죠. 군대 검사지요. 기무사령관이 국정원을 완전히 딱 장악했죠. 저 중앙정보부를. 왜 중앙정보부는 범죄 집단이니까.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기무사령관을 한 것도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안 했거나 다른 사람이 했으면요, 이게 또 김재균의 나라로 갈 가능성도 많았어요. 아니면 정승화의 나라로 갈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이 그날 이제 저 중앙정보부에서 삽교촌에 갔다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중앙정보부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김재규, 그다음에 경호실장 차지철, 그다음에 김계원, 비서실장 김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노래 부르는 도우미 네, 네, 두 심수봉하고 뭐 두 여자 김재뭔가 걔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내용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행사한데 그 뉴스 나오는 걸 한번 보자. 텔레비를 켜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만찬하면서 또 젊은 여성들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는 찰나에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에를 갔다 왔다는 거죠. 바깥에 가서 뭘 했느냐. 경호원이 양쪽 경호원이 둘이가 이제 합동으로 경호를 문 앞에 있었죠. 하나는 청와대 경호원 차지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앙정보부 경호원 김재구. 그 사람들은 친구 아닙니까? 둘 다 그렇죠. 대통령을 지키는. 그 뭐 바깥에서 뭐 농담 따먹게 하고 뭐 있었겠지.
그 어른들이 안에서 만찬하니까. 그런데 박선호죠, 박선호. 예. 박선호라고 하는 그 의전 과장이요. 당시. 의전 과장한테 사인을 줬단 말이야. 안에서 총소리가 나면 중앙정보부에 있는 경호원을 즉시 사격을 하라. 다 죽이라. 그래서 김재규가 2층 가서 총을 한 발 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차지철을 쐈단 말이야. 차지철을 쐈는데 처음에 차지철은 몸에 안 맞고 손등에 맞아. 손등에 맞고 화장실로 도망갔단 말이야. 화장실로 도망갔을 때에 그때에 이 총을 쏠 때 이 벌레 같은 놈아, 각 칼을 잘 모셔야지. 너 같은 놈이 각 칼을 모시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면서 총을 쏘니까 화장실로 도망가니까 화장실로 추격해가지고 그 총을 다시 쐈단 말이야. 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 왜 그렇게 불발탄이 될까? 총이 그 다음에 이제 안 들었어. 안 들으니까 다시 밖에 나가서 총을 바꿔 가지고 와서 하는 사이에 바깥에는 학살이 일어났다. 바깥에 청와대 경호원들이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그게 애들은 사격 선수 아닙니까? 내가 군대 생활할 때요. 처음에 그 사격 훈련 받을 때 0점 사격하지 않습니까? 딱 표절인데, 이야, 그러니까 거의 한 구멍에 크게 확대돼서 다 들어갔어. 내가 그렇게 사격을 잘했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목사님? 아니, 장로님은 사격하면요, 진짜 깨끗한 한 자국 한 발만 딱 들어가요. 왜? 어떻게 해서 이 자식은 나머지 두 발 어디 가서 그러면 요 구멍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아무리 한 구멍 속에 들어가도 구멍은 조금 더 커져요. 커졌는데, 그러니까 내 표적지를 딱 들고 와서 내가 잘못하면 청와대로 갈 뻔했다니까요. 청와대로. 그래서 3군 사령관 그 표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그렇게 내가 사격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막 뭐 피하라 교육하고 해도 펄펄 뛰어도 딱 자세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숨을 들어매다가 3분의 2 방위들은 잘 모르죠. 숨을 싹 내다가 그것도 또 그 조교들이요 다 애들이 하도 좋으니까 훈련할 때 좋으니까 다 음담패설로 가르쳐요. 음담패설로. 방아쇠를 당길 때 야 밖에 있을 때 처녀들 젖 만져봐서 그렇게 싹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총이 탁 나갈 때 자기가 놀라야 된다는 거야. 의식적으로 당기면 안 된다 이거야. 뭐 달밤에 고요할 때 뭐 별 말을 다 해요. 이 조교들이 사격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격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청와대로 뽑혀가요. 전 군대에서 사격 선수권자가 군대로 뽑혀간다. 그러니까 경호실에 있는 애들이 중앙정보부에서 다 죽인 거지. 그냥 한 방에 딱 죽인 거지. 뭐. 한 방에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안 하고 그총 연습만 하는 거니까. 언제 우리 태는 사격장에 연습을 한번 가보실래요? 뭐 방위 출신인데 그 삼성 장군 출신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재규 총 한 개가 한 발이 이게 안 나갔단 말이야. 그 총을 바꿔가지고 와서 마지막 차주철 확인 사살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을 쏘는데 똑같은 비슷한 말 했어요. 각하 이런 벌레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고 총을 딱 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차지철이 맞고 화장실에 숨은 걸 가면
일어나서 어디로 피하여 가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있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딱 앉아 있고, 김재기가 와서 가까이 벌레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땅 쏘니까 그러니까 뭐 피가 뭐 솜솟하고 그 여성들이 앞뒤에다 손을 대고 피를 막으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그 마지막 이제 소업을 거두면서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나는 괜찮아. 참 뭐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 김재규가 이놈이 이제 와이사스에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밖에 기다리고 있던 정성화 차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이죠. 그죠? 예. 네, 육군 참모총장. 올라타서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남산 밑에 있던 중앙정보부로 갔으면요 혁명이 성공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육참 지금 현재 대통령실 가 있는 용산 있잖아요. 지하 방카로 6번 방카로 가져갔단 말이야. 그 가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두 사람은 아는 거죠. 김계원은 아는 거죠. 그다음에 사격을 한 김재규는 알고, 그다음에 참모총장이 있는데 과연 참모총장이 그걸 몰랐느냐?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헐레벌떡하고 차를 탔을 때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무슨 일이냐 물었단 말이야. 정성화가 보니까 말로 안 하고 손으로 엄지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왕이 죽었다는. 대장이 죽었다. 네. 그럼 알았단 말이야. 정승화 알았죠? 알았지요. 아니,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했던데 죽었다는데. 그런데 회의가 열렸는데 빨리 김재규는 뭐냐? 정승화한테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거지. 육군참모총장. 예? 계엄령 선포하라고 계속 이제 하니까 비상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게 누가 죽였느냐를 나중에 상황을 가보니까 비서실장 김계원 그분도 장로님이거든요. 네, 예. 그 장로님들이 보면 마음이 좀 약해. 승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성동교회? 네네. 이야, 그렇구나. 장로님들이 좀 마음이 약해요. 자기 교회네 그러면? 그럼요. 예. 그래서 바깥에 나오라 그랬어. 나오라 그래가지고 전두환한테 범인이 김재규다 그랬어. 그 김재규 체포했죠. 체포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성화 아닙니까? 정성화가 이제 참모총장인데 정성화를 체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어난 게 12.12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려면 뭐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12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폐합한 거야. 그렇죠. 중앙정보부 양쪽 두 쪽인데 전체 뭐 검찰이고 뭐 기무사 뭐 전체를 전두환 합수부장이죠. 합동수사본부 부장이 됐는데 됐을 때 그때에 이제 누가 풀려났느냐? 삼김씨가 풀려났어요. 삼김씨가. 그때 뭐 12.12가 터지고 나서 네. 그다음에 삼김을 구속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 구속돼 있었어요. 그 전에 활동이 정지돼 있었고. 정지돼 있었어요. 12.12 사태 전에 전에 그런가? 동교동에 가택연금돼 있었고, 가택연금돼 있었죠. 예. 김대중은, 김영삼은 저 야당 총재에서 잘려 있었고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었다. 근데 이제 전두환이가 풀어줬다고 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뭐 서울의 봄이 온 거죠. 그걸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정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벌써 서울의 봄이 왔을 때 삼김씨가
힘겨루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로 대통령 하려고. 김종필 또 김종필도 그때 박정희에서 좀 저 멀리 네. 격리돼 있었어요. 이제 김종필도 김정필 씨가 공화당을 장악하려고 들었고, 그래 장악했고 나중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그다음 김영삼. 그때요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분열을 안 했으면 1980년대 서울에 보면 왔을 때 전두환이가 나올 틈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전두환이가 보니까 이것들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전두환이가 계엄을 확대했단 말이에요. 계엄을 확대할 때 일어난 것이 광주 사태예요. 그렇죠. 계엄 확대.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인데 그게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 이거죠. 났는데 나는 그때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에서 졸업을 하고 제대해서 신학교 3학년에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들어가서 5월 달, 5월 8일이니까 몇 달 신학교 이제 3학년 때 다니는데 아니구나.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5.18이 일어났거든요. 5.18이 일어났는데 그 5.18을 이제 그 진압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압을 하러 가야 되는 부대가 공수부대가 간 거예요. 공수부대가. 이거는 이제 황준선 장군님이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때. 네. 그 공수부대도 투입이 됐지만 네. 그 다른 일반 보병부 사단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본래는 그 향토 사단이었던 31사단, 그다음에 전체 지휘는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이 하는데 더 확산되고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거죠. 그럼 공수부대가 몇 개가 갔어요? 그때 여러 군데 갔죠. 예. 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차출해서 갔나요? 예? 아닙니다. 그 여단 통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3여단, 5여단, 7여단, 7여단. 뭐한 예. 3개 여단 들어간 걸로 3개 제가 여단, 기억하는데 그러면 장로님 그때는 계급이 뭐였었어요? 저는 그때 대위로 대위? 1979년도 10월 달에 제가 이제 부관을 마치고 대위 진급을 해서 이제 육군 보병학교로 OAC 과정. 예. 그 과정 6개월을 79년 10월 달에 가서 하고 80년 4월 말에 이제 중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사단으로 백마사단으로 전출을 딱 하고 한 열흘 후에 5.18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 뭐 나라가 잘 못 살 때니까 군에 그 많은 인원들 관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이렇게 많이 지어놨지만은 그래서 저희들 같은 학생 장교들은 기간 교수 요원, 교관 요원, 기관 요원들은 어느 정도 저 아파트가 있지만 저희들은 단칸방 월세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그 화정동 국군 광주 통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살았는데 거기가 나중에 5.18 할 때 시민군하고 진압군하고 딱 대치되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박사님은 그때 몇 학년이었었어요? 그때 저도 대위였습니다. 어유. 전 삼사관학교 교관 전역하기 직전이어서 6월 30일 날 전역했는데 5월 18일이니까 거의 이제 그 끝날 무렵. 진압하러 안 갔어요, 광주에? 우리 뭐 교관이지. 우리 전투병과가 아니라서. 군에는 그런 이제 진압부대로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충정부대. 예, 충정부대 옛날에 충정부대라 가지고 지정이 돼 있고 그 부대는
투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죠. 훈련도 하고 대비를 다 해놓고 선대고 아무 부대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김학성 교수님은 방이니까 그러면 그때 뭐 그때 병역 그때는 제 기억으로 민간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저는 6개월짜리였기 때문에 들어갔다 금세 나왔죠. 뭐. 5.18 근데 기억이라도 나요? 그럼요, 목사님. 5.18은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서 이제 세를 사는데 같이 이제 세를 사는 사람이 전라도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포장마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5.18에 광주에 갔다가 그 이 사태가 터진 다음에 자기가 그 여러 가지 그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도 통제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하고 평소에 말을 섞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그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라서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뭐 대화를 나눌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분의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사람이 진짜야, 가짜야. 저는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이 뭐 먼저 총을 쐈는지 난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저는 이 누가 총을 쐈는지 누가 진실인지 뭐 북한에서 했는지 시민군이 했는지 뭐 고정간첩인지 이제 몰랐는데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YTN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미국 CIA의 5.18 공식 보고서를 내가 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보니까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게 제 1번으로 딱 내가 듣게 된 거야. 아하, 그래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계속 한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봤어요. 난 궁금한 게 있으면 못 견뎌요. 난 궁금한 게 있으면요 끝까지 난 알아봐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김학성 교수님. 예, 제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동호 장로님한테 그 5.18 전에 김대중 씨를 만난 게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B라도 받았고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가 틀렸던 게 뭐였냐면 5.18 전에 삼김은 이 감금된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정치 활동 할 수 있었어요. 정치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호 장로님이 5.18 전에 김대중 씨를 만나서 삐라를 받았고 이런 것들은 전후 사정이 정확합니다. B라는 5.18 터지고 바로 터지고 받으셨고 예, 부산에서 그러니까 그 비서했던 노경규라는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5.18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끝난 다음에 삐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증언은 100% 옳은 거죠. 예, 왜냐하면 보면 당시에 김대중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 저만 간 게 아니고 그 김대중의 재담당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운동권들을 그 김대중 집으로 다 데려가서 김대중을 면담하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 활동비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 기억나는 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목사님 외에 요즘 민노총에 여러 간첩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그 전주 그 뭡니까 난파 간첩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대중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 당선시키라고 지시하고 내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대중 주변에 수많은 간첩망이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저처럼 운동권들을 포섭해서 김대중 주변에 뭉치게 했고 그리고 사전에 그들이 모의를 했으니까 5.18 터지자마자 그 삐라들이 저와 같은 저만 나온 게 아니고 아마 대전이나 다른 지역도 그렇게 삐라가 뿌려졌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5.18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CIA 보고서를 따르면 5.18은 공산당 간첩 그러니까 김대중 주변에 들어가 있는 간첩과 그 다음에 운동권 주변에 있었던 고정 간첩들 그리고 김대중 지지자들이 이런 합작품이라는 건 정말 정확하다고 저도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인가 뭔가 그 평민당이요. 평민당의 총재인가 뭐 할 때에 그 밑에 있던 서무선 의원이 북한 가서 그건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에죠. 예. 예. 그 돈을 가져와서 발각됐잖아요. 예. 근데 그분 처벌받았잖아요. 북한에 무차별 들어가서 그 돈을 김대중이 댔습니다. 돈을 댔죠. 예.
그럼 김대중 간첩인 거야. 그때만 해도. 목사님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임수경 방북할 때도 김대중이가 돈 댔습니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월간조선에 이미 밝혔습니다. 아직 김대중 측에서 저에 대해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김대중은 감첩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정황으로 볼 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그 뒤에 학생 운동할 때 제가 김대중하고 20차례 1대1로 만났는데 네. 그때 김대중이 이미 북한의 그 한국 민족민주 전선 북한의 대남 그 뭡니까 그 선전 선동 부서죠. 거기에 그 비밀 지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동지 삼민전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걸음만 갑시다라고 저를 오히려 설득했다고요. 저기 뭐 서경원이라고 나왔네. 예, 서경원입니다. 예, 예.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게 나는 결정적인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5.18에 대하여.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당선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제1번 가까운 이 적사를 북한을 갔다 오라. 밀살. 밀사를 보냈어요. 홍콩을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북한을 갔는데 네, 그번에 조남은 될 수 없어요. 했는데 갔더니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뭐 잘해주고 대접하는 거. 그 오만 뭐 다 이제 해주고 나서 어디를 보여줬냐? 북한의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어. 핵무기 공장을 보여주면서 북한은 그때 이 사람을 믿고 했단 말이에요. 왜? 김대중 대통령의 비밀 특사로 왔으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핵무기 공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남조선 해방할 준비가 다 끝났다. 끝났다. 내가 어제 그저께도 통화를 했어요. 여기 대해서. 맞대. 지금도 맞다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핵무기 공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수산인가 뭐 김일성 시체 있는 데 있죠. 네. 궁전을 거기를 궁전을 참배하러 가자 그럴 때 난 거기 못 가겠다.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 열산행 묘지에 데려갔어요. 열산행 묘지에 데려가서 딱 앞에다 세운 데 보니까 5.18 때 조국 해방을 위하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전사한 무덤을 5.18이라고 거기에 써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 5.18 무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립적인 사람인데 5.18도 이놈들이 했구나. 짐작을 하고 서울로 복귀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 선생님, 저쪽은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절대로 북한에다가 현찰은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핵무기 공장하는 걸 보고. 그랬더니 당장 뭐라느냐. 자네는 국회 가서 일해.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국회 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그 잘린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박지원이가 들어갔어요. 박지원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고 내가 어제 그래도 통화를 했고 지금도 증언할 수 있냐니까 물론 증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갔잖아요. 네. 이걸 이미 보고 다 받고 다 알고 갔다 온 후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마음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건 이거 간첩 아닙니까? 이거? 네. 밀사가 가서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자, 두 번째. 예.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진실. 당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죽이려고 왔다는 말은 거짓 선동이었다. 이거 조사해 봤더니 공수부대에서 그 출신들 고향 출신들 조사해 보니까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모으는 게 아니고 아이, 그렇죠, 목사님. 황교선 장로님. 그 부대에서 뭐 경상도만 따로 모으고 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런 건 정말 아이, 아프리카 콩고나 이런 후진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언제부터인지 제가 확실히 안 하지만 지금은 병사들이 전부 아예 그 청탁도 하고 이렇게 뭐 해서 좋은 부대 가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컴퓨터랍니다. 아하, 예, 컴퓨터로 컴퓨터로. 부대 배치를 간부들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차출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병사들은 절대 또 한 번 가면 못 움직입니다. 이런 거기에 제가 최소한 중대장, 대대장 할 때부터 이런 우리 군의 수준은 그 정도까지였는데 그때 뭐 그 당시에 전라도 그 광주 그 사태를 가기 위해서 경상도 군인들만 병력들만 모아서 왔다. 뭐 이런 거짓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는 거의 참여는 안 했지만은 우리 동기들 참여한 인원들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공수부대에서 대대장 할 때 그때 참여한 그 중사급 이상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상사 원사들이죠.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군은 제가 군의 수준을 좀 이야기하는데 네. 저런데 투입되면은 막 무질서하게 제일 중요한 게 병사나 간부 중에 하나가 흥분해 가지고 뭐 발표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그걸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제가 저 대대장 할 때는 혹시 계엄 할까 싶어서 계엄에 투입할 그때는 전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광주 사태에 저 교훈을 받아가지고 최정 자료, 예, 정원병들이 전부 촬영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돌이나 이런 거를 던지면은 우리 병사들이 거기에 막 흥분하지 않도록 딱 저 보호구 이런 걸 딱 착용한 다음에 실제로 돌을 던져서 야 안 아프지?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참여는 안 했지만은 그 당시 군의 수준이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양심 선언하면은 돈 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했습니까? 맞아요. 간부도로 아니고 병사들 중에도 양심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직까지도 통한다는 게 좀 우습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 논쟁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다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 역사 논쟁을 법에 의해서 막고 여기 뭐 이제 입 벌리지 마라. 그다음에 유공자 명단 공개하지 않고 이런 것들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주 사태를 일으킨 게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일으켰다고 하면 민주화의 제1번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네.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일으켰는데 왜 자기들이 언론의 자유를 이걸 스스로 말이야 막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저 이동호 교수님 예.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나이가 어려서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유치원 다녔나요? 유치원. 폭동은 전문적 선동권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5.18 터지고 다음 날 제가 당시 부산 지역에 그러니까 EYC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노경규 씨가 준 삐라가 제가 분명히 증언했을 때 그 삐라가 저보고 이제 그 용산공원 밑에 미화당 백화점인가 거기서 옥상에서 뿌리라고 저한테 줬는데 그 삐라 내용이 뭐냐면 광주에서 지금 계엄군들이 경상도 출신 그리고 술이라고 뭐 마약을 먹었는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경상도 구인들이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그 다음에 처녀의 젖가슴 유방을 잘랐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된 삐라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부산에서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는데. 광주 자체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사람들을 흥분시킨 게 지금 경상도 군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지금 임산부를 배를 갈랐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렸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들은 일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천주교 그 신부님 예, 집에 있었던 그 조비오. 가사 도우미 있잖아요. 신부. 예, 예, 가사 도우미 예, 처녀. 예, 예. 처녀가 차를 스피커를 마이크를 들고 차를 타고 시가를 돌면서 선동한 거 혹시 그 기억? 예, 아주 선동적인 목소리로. 거기서 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와서 임신부의 배를 갈랐다. 그걸 처녀가 캐톨릭 신부집에서 그 가서 도우미했던 처녀란 말이야. 그 처녀 지금도 살아 있을 텐데. 예. 있겠죠, 목사님. 뭐 확인은 안 했지만 유공자고 지금도 그 무슨 그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기가 막혀. 정말. 그러니까 당시 시위 현장에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막 화가 나서 폭발한 게 우선 경상도 군이 우리를 다 죽여간다. 술 취한 군인들이. 그리고 임산부 배를 갈랐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흥분시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캐톨릭 그 신부 그 신부님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분 때문에 이렇게 광주 사태가 확대된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가사 도우미했던 처녀 있잖아요. 예. 여자 선동했던 여자 여기 뭐예요? 선동 전문적 선동꾼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굉장히 정확한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예, 예. CIA가 그러니까 어떤 단체냐 말이야. 아, 최고죠. 그리고 저 내용들은 사전에 준비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부산에 삐라가 날라왔죠. 그렇죠. 예. 부산서도 선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삐라가 날라와 제가 그거를 용산공원 미화당 백화점에서 뿌렸다니까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그 다음에 셋째. 셋째, 폭도들이 전남우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하였다. 진실. 국군 헬리콥터가 시위 군중들을 향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거짓 선동이었다. 황교선 장로님. 이거요 30년 조사했잖아요. 30년. 맞습니다. 30년 조사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아까도 군의 수준을 이야기했는데 네. 그 당시 정도의 수준이면은 저는 저거 뭐 믿지도 않고 헬리콥터를 발포했다. 네. 헬리콥터 우선 헬리콥터의 그 무장은 그냥 우리 소총하고 전혀 다릅니다.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치, 발칸포잖아요. 발칸포.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조사위 할 때 거기 가서 현장 검증하자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군에서는 실탄을 창으로부터 갖고 오면은 탄약고에 보관하고 이게 불출될 때 다 쓰죠. 전부 라트브로가 다 있습니다. 실탄마다. 라트브로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훈련 시 사격 연습할 때도 그 하면은 이제 미군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거 또 우리도 미군들 따라가야 된다는데 미군들은 뭐 탄피 죽고 이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 자살하는 아이들 예, 이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격하면은 불출했던 탄약하고 탄피가 딱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밤새도록 탄피 수색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특히 이제 헬기에 장착된 무장, 그것이 발칸이든 기관총이든 이것은 헬기에 지급됐다면은 그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돼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 저희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 5.18 포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5.18 무슨 거기 진상위원회 위원이에요. 이동욱 씨요. 네. 근데 월간조선 기자였던. 이 문재인 때 또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 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예산이 800억이에요. 800을 썼어요. 그랬는데 거기 중에서 뭐라냐면 저거 실험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헬리콥터에서 저거 건물에서 쏘는 거 그렇지. 실험을 한번 해보자. 네. 안 했어요 그 인간들이요. 돈 800억씩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저거 중요하잖아요. 그럼 한번 다른 건물을 놓고 한번 쏴보면 될 거 아니에요. 1억만 가져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요. 이번에 지난번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9.11 테러 네.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위가 딱 1년 했습니다. 아, 제 기억으로는 160억 우리나라 돈으로 맞아요. 160억 썼습니다. 아, 그리고 보고서가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안보부. 국토안보부 뭐예요? 창설된 겁니다. 맞아. 이제 다시는 이런 테러를 안 당해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김학성 교수 이야기하신 대로 뭐 세월호 턱조위 해가지고 한 160억 썼습니다. 160. 그 뒤에 또 썼어요. 썼습니다. 뭐 저 사참위 그래가지고 사건 조사 뭐 해가지고 이게 또 한 572억 썼습니다. 세상에. 합치면 723억이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에서 조사위에 쓴 예산보다 훨씬 많아. 거의 4배꼴입니다. 참.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저 조선일보에서 났는데 오래된 겁니다. 이게 거의가 인건비하고 운영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운동권 먹여 살리는 먹여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예. 걔들 차량 그리고 깨주고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밖에 뭐 저 조사한다고 나갔다 오면은 딱 달랑 선 그게 국회의원이 가서 국회에서 저 내라 그러면은 한 5장 달랑. 정말 이런 거는 정말 700억 쓰고 5장.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광주 시민들 알아야 됩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800억 썼다 예산이 그래서 왜 이거 저 모의 실험 안 해보냐 말이지. 말을 못 해요. 아 저건 목소리 중요하잖아요. 셋째가 저거 그렇죠. 헤리콥터를 저 옥상에서 뭐 쐈다 그랬을 경우에 저건 폭도들이 쐈다는 건가요 지금? 헬리콥터에서 아니요. 아, 이건 폭도들이 이건 폭도들이 발파했다. 쐈다. 헬리콥터가 옥상에서 쏜 게 아니라 헤리콥터를 하나 쐈구나. 예. 폭도가 이거는 예. 이거는 그 저 헬리콥터 그때 대대장이 계속해서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 조성한 거죠. 아니, 그 헬리콥터에 총 맞은 자국 사진도 있대요. 없죠. 사진 아니 헬리콥터가 아, 맞은 자국. 맞은 우리 헬리콥터 맞은 거. 그것도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자, 방송실 그 빌딩에 헬리콥터 쐈다는 흔적 그거 한번 찾아봐요. 그 먼저도 못 찾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방송실 그 빌딩 벽에 헬기가 사격했다는 그 타는 자국. 자국 몇 개 비추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전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방위라. 제가 근데 목사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헬리콥터에서 뭐 총 쏘는 거는 소총이 아니기 때문에 우당탕탕탕 해가지고 뭐 거의 건물이 거의 파괴될 정도로더라고요. 그냥 쭉 나가버려요. 한 발씩 맞을 수가 없어요. 전남도청의 헬기에서 그 근거리에서 때렸으면은 거기 벽이 우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요. 탄 하나가 이렇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여기 나왔네. 자, 다는 저 공기총 맞은 거다고. 저 봐요. 저게 소총 맞은 자국이지. 저게 무슨 발칸포 맞은 자국이 어디 있어요, 저게? 에? 저 보세요, 저기 흔적 있잖아요. 그 빨간 점 옆에 예, 있는 예. 흔적 있잖아요. 예. 헬기 중에는 발칸포도 있고 M60 실은 헬기도 있죠. 아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 주로 M60만 해도 M60 아무 M60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예. 날아가는 그리고 날아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럼요. 날아가는 속도에서 또 쏘니까 이게 뭐 파괴력이 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헬기는 저렇게 점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따다다다 저것이 저렇게 모여 있을 수가 없어. 저 소총으로 쏠 때 저게 모여 있는 거지. 이거는 확 옆으로 후루룩 돌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기둥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지. 예? 그런데 어찌하여 도대체가. 그리고 30년을 조사했잖아요. 30년.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때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했죠. 했는데 없었다 그러거든. 헬기 사격은 김대중 노무현 때도 없었다고 했는데 문재인 때 딱 들어서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다시 조사하라고. 이야, 문재인이 개자식이 말이야. 아니 그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조사하는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조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라는 거죠. 국방부 그렇죠. 장관한테. 네. 근데 국방부 장관 그놈 누구였었어요? 황교안 장관이요. 문재인 정권인데 예.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송영무가 했고 그럼 개자식 그거 완전히 말이야. 예, 그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 9.19 군사 합의 합의했죠. 아이고 참. 그 뒤가 이제 공군참모총장 하던 정경두가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욱 했고 아니 그런 놈이 국방부 장관을 해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이 시키니까 조작해가지고 다시 헬기 사기 있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그 연설하다가 그렇다면 전두환 주장대로 헬기를 가져와서 그 빌딩에 사람들 다 없애기로 하고 한번 해보자 이게 사격을. 예? 과연 저런 흔적이 나오는 그럼요. 그리고 목사님 네, 요 미국 CIA 비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뭐 직접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제 비밀이란 것이 각 나라의 법에 딱 돼 있어 가지고 1급 비밀, 그다음에 2급 비밀, 3급 비밀, 그다음에 대위비, 그다음에 평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전에 그 6.25가 저 남침이 아니고 뭐 북침이라 하는 이런 주장하던 것들이 네. 이 시일이 지나가지고 1급 비밀은 몇 년이 지나면은 심의해서 해제돼. 해제되고. 예, 해제되든지 하향 등급이 하향되든지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이게 나중에 보고한 게 아니라 5.18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맞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맞아, 이게 맞아, 요번에 해제된 겁니다. 맞아, 맞아. 현장에 그러면은 있던,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이 이건 미국 사람들은 정말 뭐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그것도 이 CIA에서 했다면은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조서위나 이런 데서 여기에 그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왜 역사적인 진상 규명을 왜 이제는 못하도록 막느냐 이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 막기 아닌가니 문재인 아니에요, 목사님. 2021년 자기 임기 때 민주화 그 특별법 조항을 넣어가지고 5.18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목사님. 2021년에. 참. 이게 지금 역사적 진실을 못하게 하는 게 그렇지. 저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 보수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 세력인가를 저걸 가지고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명으로 국민들로부터 한국 보수 세력을 아예 그냥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파멸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전 목적이 달성됐는데 거기에 다른 시비가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거기를 성역을 만들어 놓고 다른 지금 저기 드러난 객관적 사실들을 아예 시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전체주의 나라에서 하는 짓인데요. 아, 거기를 국민의힘이 그걸 따라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요. 한국 군인들의 훌륭한 자제력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것도 또 황준성 장로님 대답이에요. 진실 먼저 읽고요, 목사님. 저 한국인들은 술에 취해 미친 듯이 행동하지 않았다. 예. 적어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대장 할 때 계엄 투입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면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절대 단독 행동을 하지 마라. 그게 지금 술에 취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지. 미친 듯이 행동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조 단위로 해가지고 절대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군인들 희생당한 사람 많습니다. 예, 그냥 그렇죠? 저 트럭으로 달려가지고 죽고 뭐 했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이 당시만 해도 우리 군의 기록 수준이 저는 굉장했다고 봅니다. 그럼요. 참.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의 훌륭한 자제력 때문에 이게 사격 군기는 대단하거든요. 군대에서 만약에 교관이 발사 사로밭이 뭔 말인지 모르죠. 몰라요, 목사님. 사로가? 방인 아닌 거지. 방언이에요, 방언. 성경에 방언이라고 있어요. 사로밭이요? 100m 사로 사로 총 쏘는 길. 사로밭 총 쏘는 타고 그다음에 이제 방아쇠 1단계, 2단, 그다음에 발사 이렇게 해서 총이 탁 나가게 되는데
이 사격 통제는요 군대에서 제1군기야 제1군기. 그렇겠죠, 목사님. 그 전에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또 사격장 가기 전에 얼차례 맞고 두들겨 맞고 그렇죠. 뭐 뛰게 하고 예를 들어서 잡아놓고 하죠. 제일 앞에 이 선두병이 가다가 보니까 북한군 애들이 3마리가 오거든. 그거 사격하면 돼요 안 돼요? 방해한테는 모르. 아니 앞에 예. 전병이 갔단 말이에요. 예. 가는데 감시병이 가는데 예. 북한 군대 3명이 발각돼서 예. 사격하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될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 본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앞에서 교전하면 본대가 뒤에 따라오던 본대가 가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3명은 통과하게 놔둬야 되는 거야. 왜? 아. 저 3명 뒤에 본대가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납작 엎드려 있다가 3명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드디어 본대가 오니까. 일개 소대가 일개 소대가 올 때도 총 쏘면 안 돼요. 보고해야 돼. 지금 소대가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보고 이제 사격하지 마. 그렇게 그래서 중대가 온단 말이야. 뒤에 또 중대가 왔다 그때 이제 사격명이 딱 떨어질 때 그냥 이렇게 사격이 군기가 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영화하고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 보면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 유인을 하잖아요. 그 한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을 던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뭐 그때는 비슷하네. 저 네 번째 그 저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교들이 사병에 가가지고 자기 국민을 못 쏘니까 술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가 술이 취하면은 지네들끼리 쏩니다. 정신 나가면은 맞죠. 장교 쏘고.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훈련할 때도 술을 안 먹는데 어디 저 출동을 했는데 출동하는데. 다섯째. 당시 국군의 발포 명령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안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이걸 정호영 장군한테 직접 들은 거야. 뭐냐면은 광주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수부대 사령관 밑에 있는 각 공수여단들이 배속으로 갔다. 배속으로 광주에 31사단 정사단으로 다 가니까 이 공수사령관은 부하가 없으니까 다 배속 보냈으니까 배속이란 말 뭔지 알아요? 자기 딸려 있는 직접 딸려 있는 딸려? 계속 방해. 자기 손에 자기 휘하에 딸려 있는 그게 배속 아닙니까, 목사님? 자기 휘하에 딸려 있는 뱃속에 들으니까 오늘 왜 자꾸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곤란하게 꼭 자녀들을 현역으로 보내세요. 안 보내면 헌법 제1학자도 이렇게 헤맵니다. 군사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속은 자기 밑에 있는 부대 애들을 띄어가지고 대대별로 다른 부대로 편입시킨다는 거예요.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께 지휘권을 넘기는 지휘권 넘기는 거. 그걸 배속이라고 해요. 배속. 그 배속인데 그러니까 공수여단들이 다 배속이 된 거야. 현재 향토사단에다가 배속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 외곽을 둘러쌌지. 처음에는 광주 사태가 이제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외곽을 둘러싸는데 저녁에 점호를 할 때 숫자를 세어 보니까 공수부대가 하나 죽었어. 없어졌어. 그 이놈이 탈영을 했나 어떻게 했나 하고 공수부대는 탈영 안 하거든요. 정신이 뭐 대단한데 뭐. 그래서 탈영을 했다고 찾아봤는데 수색을 했더니 하수도관이 있죠. 큰 하수도관. 거기에서 죽어서 하수도관에다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현역 공수병이. 그래가지고 정호영 장군이 그때 나하고 얘기할 때도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걸 깠어야 된다는 거야. 발표했어야 된다는 거야. 전 국민 앞에 공수부대 대원 하나가 이제 죽어서 그것도 총에도 죽은 거 아니라 맞아서 죽었어. 그때는 총이 없었어.
저쪽에도 총 없었어. 시민군도 맞아서 죽어가지고 구탈당해서 죽어서 거기에 하수도에 있었던 걸 찾았다. 이거를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시민군들이 책임을 져야지. 공수부대. 근데 왜 안 했느냐?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그것을 공수부대가 제일 훈련 잘 된 우리나라 부대잖아요. 쪽팔린다고 못했구나. 그런데 그게 맞아서 처음 듣는. 죽었을 때 첫째 북한 때문에 못했다는 거야. 북한한테 느낌을 줄까봐. 아, 저 남한의 공수부대가 저 머저리구나. 북한 애들한테 창피해서. 북한이 제일 창피했다. 북한에 대하여. 두 번째 뭐냐? 우리나라 저기 뭐야 그 위에 있는 장군들 있잖아요. 위에 있는 장군들 지휘부한테 이제 혼날까봐 사고 났으니까 얘가 맞아 죽었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그걸 은폐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은폐. 군대에서는요 은폐한 죄가 큰 죄예요. 이 보고 안 한 죄가 큰 죄라고. 은폐, 엄폐. 그래서 은폐. 그걸 맞나? 기억하시네. 은폐. 엄폐도 있잖아. 엄폐. 은폐는 이제 개념이 그 다르지. 방어하는 걸 말하고. 방이 맞네 내가. 아유, 참 이거. 그 은폐는 저기 사격이나 이런 거로부터 자기 피하는 거. 보호받는 그게 은폐는 속이는 우리 거죠. 민간에서 다 하는 것은 비밀을 덮어둔다, 속이는 속인다. 덮어둔다. 그런데 은폐. 적의 우리 군에서는 적의 관측으로부터 적이 보지 않도록 위장하고 숨고하는 것을 엄폐라고 그러죠. 은폐. 그보다가 더 나쁜 게 뭐냐면 허위보고요. 그렇죠. 허위보고. 예. 허위보고는요 전시 때는 사형이에요. 허위보고하면. 그래서 그걸 덮어서 허위보고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금남로에서 이제 일어났잖아요. 금남로에서 일어난 상황을 제가 광주의 부흥회를요 30년 동안에 100군데도 더 했어요. 광주에 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광주 시내에 내가 부흥회를 100군데 더 해야 뭐 빛고울 교회 무슨 뭐 알 거 없어. 뭐 포도원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제일 큰 전라남부도 제일 큰 교회. 백주선 목사 교회로부터 그것도 한 번 한 것도 아니야. 4번 했어. 4번 부흥회. 그리고 또 적은 교회 뭐 거기 뭐 여러 목사님들 그래서 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부흥회하러 가면 30년입니다. 30년. 부흥회로 가면 점심 먹잖아요. 점심. 부흥회 낮 예배 마치면 점심 먹으면 무조건 제일 주제가 광주 사태야. 30년 동안 말하다 보면 그냥 광주 사태가 나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일어났어? 그때서 뭐 했어? 뭐 하면 내가 30년을 들었어요. 그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나 또 잊어먹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알아야 되나? 광주 사태가 이제 막 그 도청을 점령했잖아요. 네. 시민군이. 예. 근데 이제 최기화 대통령이 시민군을 제압하라. 그때 최기화 대통령 아닙니까? 제압하라. 하는데 그때 이제 공수부대가 제압하러 이제 들어갈 때 거기서는 별로 안 죽었어요, 사람들. 별로 안 죽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뭔 일이 생겼냐? 광주에 무슨 동명교회 목사님인가? 최무선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뭐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캐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야. 캐톨릭 신부들은요 계속 선동만 해. 저게 자기의 가사 도우미를 막 바깥에 보내가지고 뭐 여성의 유방을 도려냈다, 뭐 임신부 데려갔다. 이게 신부 정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의사제 구현단이 신부들이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사제 구현단이요 숫자가 얼마냐? 전체 캐톨릭의 신부님이 5,000명이래요. 5,000명 중에 10%래. 10%. 500명. 요새 목사님 정의사제란 말 안 써요, 목사님. 안 써요? 주술사제. 주술사제 하지 정의구현만 요새 안 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500명이 저렇게 난동을 치는 거야. 신부들 중에.
나머지 90%의 신부님들은 절대 전짓 안 한다고. 500명의 이 극좌에 속한 정의사제 구현단들이 지금도 전국 다니면서 정의 탄핵 구현 사제단이요. 정의 구현사제단 정식 명칭은. 지금도 전국에 다니면서 윤석열 탄핵운동 그렇죠. 그것도 길거리에서 미사를 한다고 성찬식까지 떡을 나눠주면서 저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도 보통 모독이 아니지. 아니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하여 그래 성찬식을 해? 이런 너무 정말. 그러니까 캐톨릭이 저거 타락했다고 하는 거에도 제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신교의 목사님, 광주 기독교 예배 회장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시가전을 벌이면 누가 피해 보느냐? 둘 다 피해다 이거야. 저기 지금 군인들 공수부대 누구 아들이냐? 우리 자식들 아니냐? 어? 이게 목사님들의 생각이야. 그러니 중지하고 일단은 말로 하자 해서 전체 시민군이 가지고 있는 총을 다 반납하라. 이게요 공수부대가 반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수습위원장인 목사님이 반납하라 그랬어. 그 목사님의 호소가 먹혀 들어갔다고. 먹혀 들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총 잡고 앞으로 나가라니까 막 나간 사람 있죠. 대학으로 말하면 1학년짜리들. 총을 이제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총이 반납이 되니까 도청을 진압하고 있었던 시민군들이 힘이 없는 거야. 바깥에서 총을 다 반납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요, 그 목사님을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분을 대통령상 표창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님 할 수 없이 또 주사파 눈치 보느라고 광주 사태 기념식에 또 안 갈 수 없어서 가겠습니다만은 가거든 그 목사님한테 태국 무궁원장 좀 주세요. 도대체가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마지막에 160명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세월호가 몇 명 죽었나요? 300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명 죽은 것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게 그만큼 작전이 시민군하고 격돌이 붙었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최소한의 희생이야. 160명, 160명밖에 안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 이제 또 다른 해야 될 말이면 오 시간이 벌써 자 슬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아니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돼요. 오늘 오후 5시까지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자 보세요. 이제부터는 영적 눈으로 보자 이래. 영적 눈으로 광주 사태를 아무리 광주 사태의 시민들이 악할지라도 자기 아들한테 총을 쏠 수 있겠냐 이거 내 말은 난 이것이 그날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광주 사람들이 사악해도 내가 그랬잖아요. 난 전라도년 데리고 산다고. 서미영. 네. 서미영이 전라도거든 우리 마누라가 군산. 아니 아무리 악할지라도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옆집 아들도 자기 아들이죠. 그럼요. 아들한테 말이야 총을 쏘냐. 총을 쏠 광주의 악한 시민들이 있겠느냐 이게 내 말은. 없죠. 이동훈 교수님 예. 급식도 열심히 지내가 놔두고 저 김학성 교수님 예. 김학성 교수님 같으면 총 쏘겠어요? 안 쏘죠, 목사님. 못 쏘죠. 못 쏘죠. 그날 목사님이 그 말씀을요 연설 중에 최소 2번 이상을 하셨어요. 그렇지. 3번인가 하여튼 2번은 넘게 하셨어요. 호소를. 네.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게 5.18의 핵심 아니겠어요.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근데 아들뻘 되는 사람들한테 총을 쏘겠느냐. 누군가가 뒤에서 이 시민군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불순 세력들이 총을 쏴서 이 흥분시키게 만들었다. 그거는 정말 합리적 의심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이충훈 박사님이 또 설명을 할 때가 왔습니다. 네네. 일단 첫째는 박사님 같으면 총 쏘겠어요? 그 정상적인 인간이 못 쏘죠. 못 쏘죠. 더군다나 자기 그
자기 아들들인데 자기 친구들이고 우리가 경찰에 데모할 때 그 경찰들이 전부 친구들이거든요. 막으로 온 그렇지, 친구들이. 그러니까 거기 폭력을 행사를 못하는 거가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지난주에 최강문 가져오셨죠. 아, 네네네. 예.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이제 광주하고 뭐 직결되는 사건이라기보다도 그 미국에서 1900년대 말 1998년에 나온 책입니다. 다음번 전쟁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가 캐스퍼 와인버거라는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국방장관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책의 맨 앞에 보면은 그 한국 전쟁 앞으로 다가올 전쟁 중에서 한국을 제일 먼저 했는데 거기에 아주 그 좀 놀라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상정을 하고 한 건데 그 북한의 장교가 땅굴로 넘어오는 장면이 맨 첫 장면입니다. 땅굴로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복을 입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의 봄도 연휴의 봄과 마찬가지 서울은 대모대가 서로 양쪽에서 충돌하고 이 난리가 나고 있었다. 그때 북한에서 넘어온 소위가 자기가 오늘 그 사명을 담당하고 왔는데 경찰 쪽에 있는 건물에 가가지고 저쪽 학생 데모대, 시민 데모대를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맞고서 데모대가 쓰러졌는데 그 데모대는 경찰 쪽에서 총을 쐈다 해가지고 그날 서울이 엉망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북한은 이를 빌미로 해서 침략을 한다는 자, 그 시나리오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이게 일종의 이게 심리전인데 북한의 간첩이 이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쓴 네, 캐스퍼 시나리오죠. 와인버거 장관이 쓴 책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예상을 쓴 겁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쓴 거예요. 북한의 장교 간첩이 남한의 서울에 잠입해서 들어와 있다가 그러면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양쪽이 데모가 일어나면 바로 북한의 그 간첩이 누구를 총을 쏘느냐? 학생들, 반대편에 있는 학생. 데모대를 향해서 쏜 거죠. 데모대를 향하여 한 방을 쏘면 그 피를 본 데모대가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폭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모든 작전의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기본. 심리전에. 근데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서양 전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참 비극적 얘기인데 아무리 자기 부하들 보고 전진하라고 돌기 앞으로 안 해. 돌기 앞으로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안 하거든요. 네. 안 할 때는 뒤에 있는 지휘관이 제일 앞에 있는 자기의 사병이잖아요. 사병을 쏘는 거야. 쏘아서 죽으면 그때 피를 봐야 자기 동료가 죽었다. 이래요. 그때부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근데 네. 그 얘기를 광주에서 실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총 쏜 것이 뭐 공수부대가 총 쏜 것은 M16으로 쐈죠. M16. M16. 계엄군이 계엄군이 한 것은 M16.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탈취한 신민군의 총은 카빈. 카빈이죠. 예. 카빈인데 카빈이 총 맞은 자욱이 앞에서 가슴에서 맞은 게 아니고 뒤에서 말씀. 카빈이 어떻게 해서 앞에서 쏩니까? 뒤에 덩어리에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군이 카빈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사람한테 총을 쏜 시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할지라도 광주 사람들이 자기 편 시민군한테 총을 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러면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뭐냐. 그 후에는 뭐 증인들도 확실히 다 북한 밝혀졌지만 간첩이. 이거는 북한의 고정간첩이 아니야 이거지. 고정간첩 아니고 누가 총을 쏘겠냐 이거 광주 시민들한테. 예? 그리고 황교선 장로님 군대 작전할 때 있잖아요. 작전할 때 그 유명한 그 백선엽 장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나는 이 시간부터 다부당 전투 후퇴 안 한다.
내가 만약에 등을 돌리거든 나를 나를 향하여 나를 총을 쏴라. 쏴라. 그 유명한 말 있죠. 그럼